안녕하세요. 전 올해 딱 만으로 30이 된 여자입니다. 지고지순하게 첫사랑을 지키고 결국 쟁취한 끝에 2년 전 결혼에 성공했지만 참으로 사연 많고 고민이 많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께서 함께 듣고 조언을 팍팍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기타 치고 있는 남자 말이야. 아, 이름이 장재원이랬나? 저 사람 여자 팬들 겁나게 많아. 생긴 게 벌써 딱 순정만화 주인공이잖아. 좋아. 나 이정미 앞으로 내 청춘을 걸겠어. 바로 저 남자한테 말이야. 20살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 동기들과 함께 간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내 평생의 사랑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공연하는 그룹 사운드 중 너무너무 잘생긴 기타리스트가 눈에 들었었고 그대로 전 그에게 빠져버렸죠. 들장미 캔디 만화의 테리우스를 닮은 그 남자에게 목을 매는 내 청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신없는 거사 언제까지 그러고 살라 그래? 연예인 따라다니는 것도 어린 10대 때 애들이나 하는 거지. 넌 20살이나 먹고 아직도 그 보를 못 고쳤냐? 유명한 연예인이면 또 몰라.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기태쟁이라니 원. 아 몰라요 몰라. 그냥 좋은 걸 어떡해. 브래드 피트가 와도 우리 오빠가 더 멋있는데 우리 오빠 욕하지 마요. 아이고 내가 저런 것을 낳았어요. 내가 아유 저 화상. 엄마 입장에서야 남자친구도 안 만들고 음악인이나 쫓아다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겠죠. 저라고 친구들처럼 연애도 하고 커플링도 맞추는 그게 왜 안 부럽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주변 남자들에게 마음이 안 가는 걸 어쩌겠어요, 마음이. 우리 재원 오빠 군입대하고 주변에 소개해달라고 해서 남자도 몇 번 만나봤어요. 키높이 구두를 신었는데도 키가 나랑 비슷한 놈, 얼굴에 오징어를 쓰고 나왔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완전 꽝인 놈. 허우대는 그럭저럭 멀쩡한데 입에 걸레를 물었나 말끝마다 욕하고 여자 대하는 매너가 하나도 없던 놈. 새 놈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는 소개팅 접었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놈은 밥값, 차값 모두 저보고 내라고 했어요. 자기는 얼굴값 한다나요. 역시 구간이 명간이고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우리 재원 오빠만한 남자가 세상 어디 있겠어. 오빠를 향한 제 일편단심은 시멘트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18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고 나니 재원 오빠가 제대했어요. 그때까지 매주 한 통의 편지, 각종 군것질거리와 선크림까지 챙긴 센스 있는 간식 상자, 그리고 면회마저 저 여러 번 갔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보이는 제 마음도 이제 오빠가 받아줄 것만 같았어요. 휴가 나오면 꼭 한 번씩 절 만나고 편지 답장도 종종 보내주고요. 이제야 나랑 사귀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분위기 좋은 신촌의 어느 카페로 절 불렀습니다. 나 군대에서 느낀 바가 많다. 다른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더라. 그래서 나도 더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고 아무리 작은 행사여도 열심히 다니려고. 나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건 다 정미 네 덕분이야. 그래서 말인데 쿵쾅쿵쾅 군악대 트럼펠린 소리처럼 뛰는 내 심장. 이제 드디어 그가 나에게 고백하는구나. 하지만 저기 저 서빙하고 있는 여자 보이지? 어때? 나 드디어 첫사랑을 찾은 것 같아. 저 여자한테 완전 반해버렸거든. 네가 손님인 척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번호도 한번 따줘. 나 이번에 하는 홍대 공연에 같이 데려와주고, 응? 벼락 맞은 것처럼 전 한동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한번 못하고 재원 오빠가 부탁한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바보같이 내가 직접 그 언니를 오빠와 연결해주고 말았습니다.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내 사랑은 끝인 걸까? 나 이제는 그를 놔줘야 하는 걸까? 그런데요,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첫사랑은 비전 없고 능력 없는 남자라는 이유로 재원 오빠를 만난 지 반년 만에 차버린 것이었어요. 나에게도 다시 그가 되찾아올 기회가 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인생 한방인데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는 신조였던 사람이 이를 계기로 마음을 잡고 자기 일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만 믿고 사는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라도 돈 벌어야 한다고 일할 수 있는 공연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든든한 아군을 만나 우리는 음악인과 팬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비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제 아무리 멋진 남자라고 해도 막상 남자친구 돼봐라.
환상 다 깨지고 네 사랑도 이전만큼은 아닐걸? 하지만 내 사랑이 꺼지기는커녕 성격 순하지 마음까지 예쁜 내 남자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기만 한걸요. 내 진심은 하늘에 닿아 재혼 오빠의 마음까지 움직여 드디어 그의 입에서 결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이아 반지는커녕 은반지 하나 없이 그저 말뿐인 청혼이었다고 해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하는 이벤트가 없다고 해도 하나 아쉽지 않았습니다. 청혼을 받고 하늘 위 구름을 걷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재혼 오빠가 결혼하지. 나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 날 것 같아. 제 말에 놀라워하던 엄마는 어느새 구슬 같은 눈물을 후두둑 흘리고 마셨어요. 한심한 둘째 딸이라고 등짝이나 맞던 딸이 시집가면 알턴니 빠질 듯 후련해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시니까 전 너무 당황했죠. 엄마 기분 좀 풀겠다고 재미없는 농담을 날렸습니다. 진짜 나 시집간다고 우는 거야? 우리 엄마 나 사랑했었구나? 구박대기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는 소매단으로 눈물을 훔치며 민망한 모습을 감추려 하셨죠.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너도 자식 낳아봐. 그럼 이 어미 심정 알 테니까. 고이고이 키운 딸 어디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저 철딱선이 없는 거 결혼해서 잘 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딸 보내는 엄마의 눈물보다 다가올 결혼의 행복한 꿈에 젖어있던 저는 한시라도 빨리 남편 가족들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사는 곳이라며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 전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연식이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잘 관리되지 않아 페인트 칠이 누더기처럼 벗겨진 다세대 빌라 2층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거실 겸 부엌, 욕실 하나, 그리고 방 2개인 10몇 평짜리 집에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열악했던 집보다 더 놀랐던 것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남자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우리 집 괜찮지? 전에는 햇빛도 안 드는 반지하에서 살았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여기로 작년에 이사 왔거든. 장남이 이렇게 좋은 집 마련했다고 엄마랑 동생이랑 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말이야. 오빠 이 집 산 건 아니죠? 보증금 3천에 월세 40이야. 그 월세도 내가 다 내고 있단 말이지. 집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있다 보니 공기가 너무 탁한 거예요. 환기는 매일 해야 하는데 지금 해야겠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베란다 창문을 열었던 그때 그러지 마라. 창문 닫아.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외침에 놀라 화들짝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창문 열면 온기가 빠지잖니. 우리가 뭐여 겨우 저장해 놓은 소중한 건데 안 그러면 보일러가 팡팡 돌아가요. 이렇게 뒤이어 금방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오셨어요. 당황한 저는 급히 고개를 숙여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너로구나. 우리 아들을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애가 예전에 재원이 군대 면회 갔다가 본 게 어렴풋이 기억나네. 엄마, 10년이 아니고 8년. 네, 제가 오빠를 참 많이 좋아하고 따랐어요. 어렵게 얻은 남자인 만큼 결혼해서 오빠한테 잘해주고 살 거예요. 그래, 신성일 뺨치고 갈 저 미남을 바로 내가 낳았단다. 그러고 보니 너 무슨 일 하고 사는 애냐? 저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하는 회사 다녀요. 짬짬이 일러스트 일 들어오면 그것도 부업 삼아 하고요. 와, 언니 되게 똑똑한가 보다. 그럼 4년제 대학교도 나왔어요? 우리 집안은 부모님 중졸, 오빠랑 나 다 고졸이라서요. 해맑다는 표현이 정확할까요? 시모와 시누이는 일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사지 멀쩡한 백수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온 저를 수제쯤으로 생각할 정도로 배움도 짧고요. 그래서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바깥 양반 죽고 나서 받은 보험금하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생계지원비 받은 걸로 아껴서 살면 되지 뭐. 전에 살던 집은 보증금 3천만 원 내고 따로 월세 낼 필요가 없었거든. 내가 이래서 월세 내기 전까지 우리 모두 단칸방에서 살았으니까. 시모는 그런 자기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엉덩이를 툭툭 치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우리 장남 덕에 이렇게 번듯한 집에 살고 말이지. 우린 그냥 이렇게 살아. 근데 넌 돈 얼마나 모았냐? 월급은 얼마고? 시어머니 질문에 대답하려 입을 떼는 순간 본 광경에 놀라 애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글쎄 시누이가 욕실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말이 욕실이지 그 코딱지만한 집 거실에서 셋이 있었는데 남편 바로 뒤 한뼘 거리에 욕실 문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거의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의 벗은 몸을 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실수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옷이.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시누이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저에게 말했어요. 씻고 나온 애가 옷을 벗고 있지. 그럼 옷을 입고 있냐? 우리 집은 다 벗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너희는 달라? 우리 집 세 딸들은 남자인 아빠 생각해서 아무리 샤워했어도 옷을 모두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벗은 몸을 본 적 없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결혼할 때 그 집안 분위기를 봐야 한다더니 그저 남편만 보고 환상만 키워왔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결혼은 현실에 직면한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놀란 가슴을 쓸어대리던 저는 남편이 한 말을 듣고 그만 벼락을 맞은 듯 했어요. 엄마, 결혼하면 나 쓰던 방 우리 아이프랑 같이 쓸 거예요. 아담한 집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할 텐데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다니. 배금주의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해탈한 분들처럼 보여 시댁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예비 시댁을 궁금해하는 엄마 앞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낱낱이 얘기해드렸어요. 세상에, 그게 무슨 마음만 천하태평이여. 그러니까 이래서 먹고 볼 생각은 1도 안 하는 집이다. 그 말이지? 그렇대도. 게다가 나 이 얘기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잖아. 시모가 시누이가 같이 쓰는 방 그 바로 옆, 그 얇은 벽 바로 옆 남편 방에서 나랑 같이 살재.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음악한다고 고정 수입도 별로 없는 남편에다가 이렇게 사는 시대까지. 친정엄마는 결혼 물으라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저를 설득도 하고 야단도 치셨지만 저에게 그 얘기가 들릴 리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직접 보니 답답하기야 하지만 그래도 결혼은 할 거예요. 걱정 마요, 엄마. 내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 전월세 알아보면 되지 뭐. 아이고, 웬수 같은 년. 엄마는 자기 속 뒤집어 놓는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결국 이 못난 둘째 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나 봐요. 너희 엄마랑 오늘 염창동에 23평짜리 아파트 전세 보고 왔다. 거기서 장서방이랑 살아. 진짜? 하지만 아빠가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 아빠 돈 많아. 너 몰랐냐? 예전에 퇴직금이랑 주식 조금 파니까 그 돈 되더라. 대신에 언젠가는 너네가 돌려줄 거라고 믿으니 장서방이랑 둘이 열심히 벌어라. 위에 언니 시집갈 때도 돈 안 해주셨는데 내가 우리 아빠 퇴직금까지 털어버린 나쁜 자식이네요. 너무 죄송하지만 언젠가 꼭 다 갚으려는 마음으로 감사히 집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예비 남편에게 전하고 신혼집에 가서 보는데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늘 화끈한 기타 공연할 때 보여주는 전율과는 또 다른 색다른 감동과 전율을 느꼈나 봐요. 와, 장인어른한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좋은 데서 나 살아도 돼? 그리고 그 집에 채워넣는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제 월급 모은 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가져온 것이라고는 기타와 같은 그런 음악 장비하고 200만 원 넘는 오디오 컴포넌트였어요. 오디오보다는 냉장고나 TV 사오지 싶었지만 천생이 음악인인데 어쩔 수 없겠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미리 신혼집에 입주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갈 때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함께 따라가서 좋아라 했어요. 언니, 결혼하면 나 뭐 해줄 거야? 나 비싼 가방 하나 꼭 갖고 싶은데. 이 결혼 우리 부모님이랑 내 호주머니에서 털어 다 장만한 거 아시죠? 아가씨 해드리고 싶어도 그럴 돈 없습니다. 하지만 언니, 잊었어? 나 아니었으면 언니가 지금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겠냐고.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오빠 사생팬이나 할 인생을 내가 구제해준 건데 운에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 가방 해줘요, 응?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신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명품 가방 하나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단 가방뿐만이 아니라 내가 쓰는 화장품이나 옷을 빌려가고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툭하면 용돈 달라고 삥이나 뜯기면서 아가씨한테 안 된다는 말 못하고 사는 내 신세가 억울했지만요. 그래도 내 결혼해서 아가씨가 이룬 공은 혁혁했기에 난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재작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첫사랑에게 버림받고 괴로워할 때조차 난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던 남자가 시련의 아픔 때문에 자주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셨거든요. 그가 걱정된 나머지 함께 가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의 여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여동생은 남편과 나를 지켜보더니 금세 숨겨온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아, 딱 알겠다. 언니, 우리 오빠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까나? 그날 이후 신우이는 내 든든한 아군이 될 것을 자처했습니다. 남편 기분 전환한다고 데리고 나와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밥 먹으러 다니고 또 오빠 공연 연습실까지 가볼 수 있었어요. 팬의 입장에선 이것은 그야말로 성지순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건 나였죠. 하지만 그 둘은 제가 사주는 건 무엇이든 맛있게 먹고 잘 즐겨주니까 보는 저도 기뻤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지고 남편은 더 이상 나를 팬이나 여동생이 아닌 여자로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신우이가 주장하듯 우리 결혼해서 톡톡히 오작교 역할을 해주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결혼 생활 동안 내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였죠. 여차저차 하는 사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천안밤을 치르는구나 하고 기대에 찼는데 글쎄 웬걸요. 시계처럼 딱딱 들어맞던 내 생리주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신혼여행 내내 생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진짜 첫날 밤을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로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다다른 저는 매일 밤 잠이 들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온 그날이 실제로 다가왔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어요. 그와 몸으로 맺어진다는 생각에 제멋대로 쿵쾅대는 심장을 멈출 수가 없었고 살짝 현기증까지 일었습니다. 남편도 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껏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안방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이미 우리의 침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내 깨끗하고 순결한 저 침대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예전 단칸방 시절을 생각난다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셋이 사이좋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날도 거사를 치르지 못하고 시모와 시누이가 돌아간 날 밤에야 진짜 첫날밤을 보냈던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날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은 시모와 시누이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제 집처럼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우리 집서 자고 가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눌러 살면 어때? 여긴 화장실도 2개고 오빠랑 세원이도 같이 사니까 2배로 재밌겠다. 그치? 이 집은 환한 천국과 같다. 하지만 그러면 못 써. 너희 시연이가 싫어한다. 그렇겠지? 저는 멋쩍은 웃음으로 무마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방 3개짜리 집 얻으면 그때 같이 살면 되지.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내 속도 모르고 이렇게 선언하니 시모와 시누이 셋은 서로 얼싸안으며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벌긴 뭘 벌어요. 제 월급으로도 내 식구, 그러니까 우리 부부와 시댁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퇴근 후 음식 배달하는 아르바이트까지 구해서 일했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지만 하루에 투잡을 하느라 제 체력은 점점 고갈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안색도 나빠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음식 배달을 마치고 빌라 계단을 내려오던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절 일찍 발견한 사람의 신고로 응급실로 갈 수 있었지만 추운 날이었기에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다면 그대로 동태처럼 얼었을지도 몰라요. 검사 결과 다행히 어떤 질병의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서 전해질 수치와 간 수치가 매우 나쁩니다. 젊은 나이니 안정 취하고 잘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어디 아픈 곳 하나 없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치? 하지만 제 심사는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어요. 다행은 무슨 다행. 자기만 와서 고생만 하니까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내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잖아. 마누라가 지쳐가는 거 자기는 안 보이니? 자기야, 갑자기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자기 아프게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서방이랑 서방 가족까지 다 책임지고 있잖아. 당신들 벌어먹이고 사느라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사태 파악이 그렇게 안 되니?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나야 아니면 어머님하고 동생이야. 지금 결정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선택이라니.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데. 나는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 하루에 16시간 밖에 나가 있고
그러는 동안 우리 아빠가 해주신 집은 당신들 장씨 사람들 차지가 되어버렸고, 이러니 내가 안 억울해? 그럼 평생 나보고 이 꼴로 살라고? 너무너무 내 인생이 억울했어요. 그 감정을 참지 못한 채 전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방공기가 폐에 들어가자 혼탁했던 정신이 또렷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내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또 너무 외로웠어요. 내 청춘을 다 바쳐 갈망하던 남자를 내 가족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냥 원래 자기네 가족, 시어머니, 여동생, 그 다음 집에 들인 강아지쯤이었을까요, 나는? 참, 강아지는 귀엽고 보살펴 주기라도 하죠. 난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몸종 노비쯤 되나 봐요.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그렇게 괴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주황색 천막 사이로 환한 전등빛과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는 포장마차 안에 들어갔어요. 이모, 소주 한 병 주세요. 안주는? 지금 입에 안 들어가서요. 이따가 시킬게요. 속버리게 웬 깡소주요. 궁시렁거리는 이모를 보니 우리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엄마랑 비슷한 연배의 이모한테 툭 제 한풀이를 던졌어요. 이모, 인생이 왜 이렇게 더럽고 쓸까요? 아휴,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있고. 지랄 말고 이거 먹고 술 들이켜. 잘생긴 신랑은 어디다 버려놓고 혼자 궁상이야? 아무 말 못하고 소주잔 기울이는 나에게 이모는 어묵 국물 한 그릇을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처럼 국물만 있어야 하는데 어쩐지 오늘은 어묵꼬치와 무 한 덩이가 들어가 있더군요. 포차 이모만이 날 위로해주네. 이모의 그 무심한 듯한 애정을 안주삼아 소주 한 병을 깠습니다. 내 심정이 어찌나 쓰렸는지 오히려 소주는 입에 달았고 그만큼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만에 눈을 뜬 저는 친정집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포차에 있어야 할 내가 왜 여기에? 아빠가 너 업고 오셨어. 내 옆에는 그리운 우리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어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우리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나니 울음부터 터져나왔어요. 정신머리 없는 거사.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집에 와야지. 여자 혼자 밤늦게 술 마시고 그러고 있어? 그러다 숭악한 일 당하면 어쩌라고? 날 혼내면서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엄마를 보니 미안함과 안도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내 등짝을 철썩철썩 때리는 엄마의 스파이크도 이상하게 아픔이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전 엄마의 허리를 팔로 감싸면서 더더욱 꼭 품에 안겨 들어갔습니다. 이윽후 엄마 손에 이끌려서 부엌에 차려놓은 황태 미역국에 밥을 말아 입에 넣고 있었어요. 응? 아침 나 혼자 먹어요? 아빠는 어디 계시길래 아까부터 안 보이시네? 너 어제 일 하나도 기억 안 나냐? 나 포차에서 술 마시다가 내가 알아서 집에 온 거 아니었어? 엄마가 들려준 지난밤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봐 세대! 여기서 쓰러져 자면 어떡해? 집 어디야? 어? 무리한 음주로 전 포차에서 거의 기절하듯 잠들어 버린 거죠. 포차 이모는 날 어쩌지 못하자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서 내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서 잠금을 풀고 전화를 걸었대요. 이모의 전화를 받은 엄마 아빠는 놀라서 포차로 다급히 가셨는데 포차 이모가 하는 말이 그 테리우스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 거니까 뭐 이상한 음악 소리만 들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만 하는 수 없이 거기 엄마라는 사람한테 전화 걸었던 거요. 맨날 남편 팔짱 끼고 헤헤거리면서 오던 세대인데 뭐 그렇게 인생이 서러운가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엉엉 울어댔어요. 이제 나 가게 마감해야 되니까 어서 데리고 가보시오. 이렇게 큰 사고를 친 저는 더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를 속일 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그간의 결혼 생활을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그렇게까지 갈 줄이야. 그래 어쩔 생각인데? 힘들어서 더는 밤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해. 그리고 내가 엄포를 놓았으니까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좀 두고 보려고요. 그때 나가 계시던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빠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걱정 많으셨죠? 그런데 아침부터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 속 좀 괜찮냐? 장서방이랑 주짓수 도장 다녀왔다.
갑자기 남편과 무술을 하고 오셨다니 그 이야기가 믿기질 않았는데요. 아빠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새벽 5시에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억지로 끌고 나와 차에 태워 도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꼭두 새벽부터 저 납치하듯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자네, 오늘부터 나랑 주짓수나 함께 배워봅세. 아니요, 장인어른. 전 그런 운동은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섬세한 음악가가 그런 험악한 무술 따위는. 잔말 말고 따라와. 주짓수 같이 배우던가. 그게 싫으면 여기서 바로 나와 남자답게 한판 뜨던가. 내 딸 힘들게 한 사위놈 아주 때려 눕히고 싶으니까 말이야. 해병대 출신의 우리 아빠가 험악하게 나오자 남편은 오금이 저릴 만큼 공포를 느꼈나 봐요. 그 뒤로 남편과 아빠는 이른 아침마다 주짓수 도장에서 운동을 같이 했답니다. 날마다 나한테 아프다고 잉잉거리며 남편은 파스를 붙여달라 아우성이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오늘도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몇 번이나 바닥에 나뒹굴었는지 몰라. 나 이러다 팔 안 굽혀져서 기타 못 치는 거 아니겠지? 괜찮아. 멀쩡해 보이니까 엄살 좀 피우지 마. 서방은 혼나도 싸. 나 울며 뛰쳐나온 날 바로 뒤따라왔어야지. 아내가 무슨 심정으로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신우랑 노래방에 가서 놀아? 우리 아빠 온화해 보이셔도 한번 마음 잡수신 건 끝까지 하는 분이죠. 자기 이제 죽었다. 아유, 꽃이다. 알았어. 그날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설마 장인어른이 나 혼내려고 일부러 운동하시자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친정아빠는 사회랑 운동하면서 남편으로서 할 덕목을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둘 사이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장인어른인 한편 아버지가 생긴 것 같다며 내심 반기는 눈치였어요. 우리 아들 운동 같은 거 안 했어. 그러다가 어디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네가 바깥 사돈 좀 말려봐라. 우리 서방 평생 운동을 안 해서 저 허벅지 좀 보세요. 어떻게 여전히 나보다 얇아? 요즘 불러주는 행사도 거의 없고 어디 출근할 사람도 아닌데 뭐 어때요? 다쳐도 집에서 요양하면 되는구만. 얘는 왜 또 일 안 나가고 내 아들 기를 죽이고 그러니? 에휴, 그러나 저러나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 어머님, 오늘도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려고요? 주민센터 노래교실 끝나면 꼭 어머님은 이렇게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들르십니다. 시누이가 약속으로 늦게 와서 혼자 집에 있기 무섭다며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장안일을 했습니다. 엄마, 어제도 오셨잖아요. 오늘은 집에 가서 저녁 드시죠. 너무 자주 오시면 남들 눈에 내가 마마보이라 보인대요. 너무 자주 오시면 남들 눈에 내가 마마보이로 보인대요. 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늘 함께 살았으니까 그게 익숙하고 아들 며느리 좋아서 놀러오는 것뿐인데 어디 누가 그래? 장인어른이요. 아버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나랑 이렇게 땀 흘리고 부대끼면서 사내답게 놀았겠지. 여자들뿐인 집에서 자라서 음악하는 길에 접어든 건 아닐까 싶고 아버님이랑 남자들끼리 대화 나누니 내가 막 사나이가 된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내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처음이라니까요. 아빠가 우리 남편 교육한 효과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 녀석 참 그런 말도 하고 기뜨근하네. 남편이 한 말에 충격받고 귀신처럼 부스스 일어나서 나라 잃은 표정으로 나가신 우리 어머님 표정은 또 어떻고요. 티는 못 냈지만 속으로 너무 통쾌했어요. 부부 사이에 한 차례 고비는 있었지만 현명한 친정 아빠의 대처로 남편은 긍정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집에서 아니 시댁 통틀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나 혼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세후 월급 310만 원으로 시어머님과 시누이 공과금에 용돈까지 해드리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180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으로 우리 언제 아빠가 빌려주신 전세금 갖고 집도 사. 오빠 요즘 공연이 뜸하면 잠깐 다른 일이라도 하면 어떨까? 장인어른께서 우리 전세금 그냥 주신 거 아니었어? 갚아야 하는 건지 몰랐는데. 그거 우리 아빠가 평생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고 부모님 노후자금이야. 꼭 갚아드려야 돼. 그런데 나 아프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 팬카페에 내가 톡 못 들어갔네. 연예인인 남편의 팬카페에 남편 아이디로 접속했는데 거기에 이메일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메일을 열어본 저는 생각지도 못한 추악한 진실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빠, 내 핸드폰 번호 줬는데 연락도 안 하고 왜 내 전화 안 받아요? 그날 밤 오빠와 내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기에요? 좋아요.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니까. 오빠가 결혼했든 뭐 난 상관없어요. 연락 꼭 줘요. 아니면 이 사진 오빠 아내한테 공개해버릴 테니까. 팬이라는 한 여자가 메일에 함께 보낸 사진을 보고 전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벗은 몸으로 함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진의 파일명을 보고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일명에 적힌 숫자는 사진을 찍은 날인데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뛰쳐나온 그날이었던 거예요. 능력은 없더라도 다른 마음 안 먹는 순수한 영혼이라는 점 하나는 믿었는데, 그런데 그도 똑같은 남자, 아니 더러운 늑대였던 거예요. 깊은 배신감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거실 소파에 드러놓은 남편에게 가서 지축이 흔들릴 듯 고함을 쳤어요. 너 다른 여자랑 밤을 보내?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아. 당장 나가! 나도 놀랄 만큼 무섭고 도깨비 같은 난리를 피우자 남편은 허둥지둥 핸드폰만 챙겨서 겨우 빠져나갔어요. 저는 꺼이꺼이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가타부터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불륜이 발각되어 쫓겨났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게 전화하고 카톡을 했지만 그 꼬라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저는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또한 집에 들어오려고 무수히 시도했겠지만 이미 비밀번호를 바꾼 뒤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사태를 눈치챈 시누이가 날 찾아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뭐겠어요. 당신 오빠 바람 폈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벗고 호텔에 있는 사진 봤어요. 다른 남자는 몰라도 우리 오빠 그럴 사람 아니에요. 진짠데 뭔가 잘못됐어. 그 소리도 듣기 싫어서 시누이도 반강제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이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까지 집에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은 어머니도 신우도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내리는 것입니다. 내 앞에 털썩 무릎 꿇고 앉아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 이야기부터 들어줘. 이거 뭔가 이상한 오해가 끼어있어. 나도 딱 부러지게 뭐라고 할 순 없어서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때였습니다. 시몬은 남편의 머리통을 몇 대 치고 옷을 주먹으로 쥐어잡고 흔들어댔어요. 이놈의 새끼야. 돈은 못 벌어도 착하게 살면 된다고 엄마가 늘상 말하지 않았냐? 네 아비가 미쓰리하고 드라이브 나가서 그 꼬라지 된 거 보고도 어디 바람 피는 짓을 물려봐. 나 물려봤게. 제가 아는 한 시어머니는 빈대기질이 얄미워 그렇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저렇게 폭력을 쓰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에게 손까지 대며 노여워하시는 모습은 뜻밖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나에게 신우는 숨겨둔 가정사를 설명했어요. 엄마 말 그대로예요.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건 같이 일하던 격리 아가씨랑 바람나서였어요. 그때 그 일로 우리 엄마는 정말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가장이자 남편을 잃은 것만도 황망한데 감춰진 더러운 아버지의 실상을 알고 나서 엄마는 그 배신감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그게 아직도 용서가 안 되셔서 아버지 기일도 오빠랑 나만 챙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오빠가 바람핀 거 맞아요? 진짜 그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도 그런 걸 하는구나. 남자는 다 똑같은가 봐요. 이러니 내가 비혼주의자가 됐지. 생각해보면 다른 집 같으면 집안 제사를 챙긴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그런 제사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궁금하니까 돌아가신 시아버님 얘기해달라고 하면 남편은 그냥 교통사고였어 라는 말을 흘리고 넘어갔어요. 이런 석연치 않은 사연이 있어서 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의 불륜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산 사람이 다른 여자와 하룻밤을, 전 더더욱 남편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만 고정하세요. 남편은 물론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장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제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합니다. 자, 모두 나가세요. 서방, 뭐해? 얼른 자기 좀 안 싸고서. 이렇게 시댁 가족과 남편 모두 세트로 묶어 내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 뒤부터 전 신혼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내 신세를 알고 난 우리 엄마는 차라리 잘됐다며 제 속을 긁으셨죠. 잘됐다. 그 집 며느리로 사는 내내 뜯기고 살기 뻔해.
넌 네 친자식도 안 가질 거야? 남편의 시댁 식구들까지 다 네가 걷어먹이고 살면서 어떻게 애는 낳고 키우겠어. 그 일로 너도 장서방한테서 맘 돌아선 것 같으니 이참에 갈라서. 설령 하룻밤 실수였다 치더라도 난 너 그 집에 못 보내겠다. 우리 엄마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은 것은 저도 잘 알아요. 꿈에 젖어 결혼을 준비하던 철부지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 현실도 어느 정도 겪어봤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남편도 시댁도 내 인생에 하나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발 우리 오빠 한 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집으로 들이면 안 될까요? 나 혼자 방 쓰다가 오빠가 집에 들어와서 내 방 내어주고 엄마랑 쓰니까 미치겠어요. 우리는 이제 언니네 집 안 올게요. 네? 사람이 위로는 가도 아래로는 못 가는 모양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단칸방에 살 때는 괜찮더니 엄마랑 둘이 방 쓰던 시간으로 되돌아가니 몹시 힘든지 시누이는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아가씨에겐 미안하지만 난 남편과 합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계속 살아야겠죠. 불편하면 이참에 아가씨도 일해서 돈 벌면 독립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나 일 좀 소개해줘요. 뜻밖의 이야기가 시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제 아가씨도 철이 조금씩 드는 모양이에요. 잘 생각했어요. 아가씨는 아직 경력이 없으니까 내가 하던 배달 라이더부터 같이 해봐요. 나에게 달라붙기만 하던 시누이였지만 일하러 나서겠다고 결심하는 게 또 기특하더라고요. 퇴근 이후 7시에 만나 시누이와 함께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일의 끝에는 그날 받은 페이 절반을 시누이에게 나눠줬습니다. 와, 나 5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이 돈이면 삼겹살에 치킨에 다 사먹을 수 있겠다. 아직 일이 익숙치 않았을 텐데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아가씨 혼자 하면 하루에 이 이상 많으면 20만 원까지도 벌 수 있어요. 몸은 힘들어도 하는 만큼 돈이 따라오는 일이니까요. 현금 5장을 펴보며 기쁨에 환호하던 시누이는 이제 돈의 맛, 아니 노동의 맛을 알아가더라고요. 이제 시누이는 어엿한 배달 라이더가 되어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 나 이 돈 모아서 혼자 살 원룸 구할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모아야 돼요? 원룸 시세나 모으는 적금 통장 등 이렇게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누이는 당당한 어른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데에는 얼마 전 안 좋게 헤어진 연애 때문이라고 고백하더군요. 내가 좀 얼굴이 되니까 남자들이 먼저 다가오고 그렇게 몇 번 연애도 했지만 끝은 늘 같았어요. 변변한 직업도 내세울 학벌도 없다고 나랑 대화도 안 통한다며 다 차였거든요. 전 남친들한테 마냥 억울했는데 지금 와서 걔네가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럼요 아가씨. 이런 배달 일로 만족하지 말고요. 시간 날 때 틈틈이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아가씨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요. 배달 라이더는 꼬부랑 할머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비록 남편과 별거하고 이혼 예정이지만 전 시누이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생각입니다. 네가 무슨 수녀님이냐? 마더 테레사야? 그 집 식구들 뭐가 예쁘다고 동상 따라다니면서 챙겨주냐? 우리 엄마는 이런 애가 미련 곰탱이라고 하시지만 가만히 옆에 있던 아빠가 엄마 가시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장서방이랑 이혼할 결심은 했냐? 아무래도 그 여동생이랑 어울리는 게 좀 이상해서 말이다. 그런데 사실 이 아빠도 아직 장서방이랑 만나. 진짜요? 장서방 만나면 줄이 틀 거라고 노발대발 하시던 분이 왜? 내가 딸만 새 키워봐서 그런가. 주짓수 하면서 아들이랑 하는 것처럼 정이 들더라고. 또 장서방이 사람이 순하고 맹탕인 게 안쓰러워. 그놈 잘못한 얘기 듣고 처음엔 팔이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려고 찾아갔지. 그런데 말이야. 주짓수 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빠가 들어갔을 때 남편은 전에 없는 분위기로 혼자 무릎 꿇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문담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저에게 마음껏 분풀이, 아니 대련 한판 하시죠. 아빠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달려들어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둘은 무아지경으로 주짓수 한 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대련을 멈추고 각자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널 아들같이 믿었건만 내 딸에게 그런 상처까지 줄 줄은 몰랐다. 자, 악수나 하고 끝내자. 이것이 너와 사이로서 하는 마지막 인사일 테니까.
저는 못 끝냅니다, 장인어른. 제발 제 이야기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좀 멍청하고 배운 건 적어도 거짓말이나 하는 그런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남편의 해명에 따르면 문제의 그날 신의와 노래방에 갔던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노래방에서 우연히 그 문제의 팬을 만난 겁니다. 팬은 자기가 어디 공연 기획자인데 남편네 밴드를 무대에 세울 것을 논의해보자며 선술집으로 가자고 했대요. 일을 따낼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은 술집에 가서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졸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을 떠보니 낯선 모텔방이었고 자기 옆에 그 여자가 상의를 벗은 채 누워있던 것을 알아챈 남편은 기겁하고 바로 모텔을 빠져나온 것이었죠. 필름이 끊겨버려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팬과 처음 본 사이였고 설사 그 짓을 했더라도 그건 기필코 술김에 한 실수라고 항변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 팬이 어떻게 알고 남편에게 전화해도 싫어서 피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묻힐 줄 알았던 일을 아내가 알게 되어 너무 괴로운 심경이라고요. 급기야 남편은 통 안에 눈물까지 쏟으며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불륜과 사망으로 엄마와 제가 겪은 상처를 잘 아는데 그런 제가 아픔을 줘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님. 아내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볼 것 없는 저를 떠받들어주고 챙겨준 이 세상 단 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잘해볼 생각이에요. 제일 사랑하던 기타도 접고 번듯한 직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라고 왜 그놈한테 악감정이 없겠냐.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남자들끼리 몸 부딪히며 지내다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단다. 적어도 내가 아는 장서방은 더러운 짓 하고 일부러 너 속일 인간은 아닌 것 같았어.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움직인 아빠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남편과 함께 주짓수를 했고 남편이 요즘 뭐하고 지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대요. 난생 처음 하는 구직 활동이라 아빠가 같이 이력서를 봐주며 몇 군데 지원한 결과 지금 어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안양의 어느 라이브 카페 세션으로 들어가서 기타 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힘든 일 안 해본 남자가 갑자기 하루 두탕 뛰려니 죽은 맛일 텐데도 새벽 운동 한 번 안 빠지고 나오더라. 내가 보기엔 새 사람이 될 갱생의 의지가 있는 친구야. 네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든 아빠는 그걸 존중한다. 하지만 장서방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싶구나. 정말 남편의 말대로 그 끔찍한 사건이 팬의 거짓과 그녀가 쳐놓은 함정에 속은 거라면 어떨까요? 곰곰이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1대1 무승부의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친정엄마는 재결합을 극렬히 반대하시고 아빠는 찬성하시고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절 보겠다고 회사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연세답지 않은 뽀얗고 맑은 얼굴이셨는데 어느덧 깊은 주름과 시름이 가득 생기셨더라고요.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그래, 미안하다. 바쁜 사람 보자고 불러내서. 아니에요. 그날 남편이랑 대판 뒤로 얼굴 못 뵈서 잘 지내시나 궁금하단 참이에요. 근처 식당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국수랑 수육을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일 구했다. 오늘 이 식사 내가 너한테 처음 사주는 거야. 어머님 전화 받고 생활비 떨어졌으니 돈 달라고 찾아오신 건 아닌지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이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나 다니던 주민센터 노래교실 선생님이 소개해줬어. 어르신 많이 다니는 운동클럽 카운터 보는 일. 너 그동안 속으로 우리 집안 사람들 한심하다고 생각했지? 그 말씀에 속으로 뜨끔했지만 시모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애들 키우려고 일 안 알아봤던 거 아니야. 나 얼굴 반반하고 어디 좀 모자란다고 봤는지 식당 서빙하는데 나가보면 남자들이 허리 휘감고 추파 던져대고 치욕스러워서 어디 살 수가 있어야지. 나는 죽은 애들 아빠처럼 그리는 안 산다. 그래서 일 그만두고 주민센터에서 생계비 타가며 애들 키웠어. 돈 없어도 우리 셋 건강하고 사이좋게 살자 하니까 순진하고 착한 내 새끼들은 날 따라줬다.
그런 새끼들이 이제 다 컸다고 하나씩 자기 할 일 찾아 나가더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너와 너희 아버지가 다 도와줬다면서? 힘들다고 말로는 칭얼거리지만 스스로 뿌듯하고 행복해 보였어. 우리 애들 사람 만들어준 건 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준 덕분이야. 내가 뭐 잘해준 건 없는 시험이지만 고맙다는 말 하나는 꼭 하고 싶어서 보자 했다. 그런 어머님 말씀 듣는데 수요 고기 한 점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인정해주신 어머님 말씀에 눈물이 나서요. 저를 만류하시고 끝끝내 당신이 식사값 38,000원을 계산하고 떠나시면서 그런데 그래도 네가 다시 내 며느리 될 희망이 조금은 있는 거지? 이렇게 어머니는 미련을 남기고 전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한 채로 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상으로 남편과 저는 아직 부부 사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혼집에 남편은 본집에 머물며 우린 여전히 별거 중이죠. 가끔 나누는 카톡이나 매일 저녁 오는 남편의 전화 외에 얼굴을 본 적은 없고요. 한 번이라도 남편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그대로 그의 품에 안겨서 다시 합치게 될까 봐서 전 여전히 그와의 대면을 피하고 있어요. 여기 수많은 사연 가운데 특이하게도 전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인생 선배이자 현명한 재판관인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고 싶어요. 저요, 남편과 다시 부부로 합쳐도 될까요? 생활력 없는 남편, 빌부터 살아가려 하는 시댁과의 관계는 모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모아 인생 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2년의 결혼 생활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20년도 더 되는 긴 시간이니까요.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제 영상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기다리며 저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따뜻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간호사 여자입니다. 제 취미가 쉬는 날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사연을 찾아 듣는 건데 매번 듣기만 하다 이렇게 직접 사연을 제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났던 사연에 관해 제보하려고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었는데 어디에 꼭 말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도 듣더니 꼭 제보하라고 해서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시골을 생각하시죠? 저 역시 사람을 만나면서 시골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농사를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또 강원도 중에서도 더 시골인 곳입니다. 차를 타고 시골길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나오는 오지산골이랍니다. 저조차도 고향에 갈 때는 큰 맘을 먹고 가야 해요. 아무튼 우리 집은 바로 소를 키우는 집이랍니다. 할아버지도 소를 키우셨고 그 가업을 우리 아버지가 물려받으셨어요.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큰 편이라 저는 어려서부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제 집안 형편에 대해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저는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자란 것은 아니라 유행에 뒤떨어지긴 했어도 돈이 필요할 때 아끼는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외동딸이 아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과 엄마를 어릴 때 같이 하늘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아주 큰 화물차랑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2명이 다 즉사하게 되었어요.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손을 쓸 수도 없었다고 해요. 사실 그 차에는 저도 같이 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저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누워있다가 결국 저는 살아났어요. 아빠는 저까지 하늘로 갔으면 소들이고 뭐고 그냥 뒤따라갔을 거라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4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던 소꿉친구였거든요. 인생의 동반자와 어린 아들까지 한 번에 보내고 아빠는 한동안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만 보면 웃어주셨어요. 제가 유난히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그래서 아빠는 저만 보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그냥 흔하게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면 바로 업고 달릴 정도였어요. 배탈이 나면 바로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었죠. 그러면서 막상 본인 건강은 제대로 챙기질 않았습니다. 저까지 하늘로 갈까봐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빠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비록 엄마는 없어도 가난하게 자란 편은 아니라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먼저 떠난 엄마와 남동생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으며 그리움을 공부로 승화시켰습니다. 제 꿈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준 간호사 언니들을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명 명문대에 입학하자 아빠와 할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현수막을 걸으셨어요. 동네 주민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한우를 잡아 대접하셨죠. 그렇게 두 분의 사랑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처음 보는 서울의 모습에 많이 놀랐어요. 글자 그대로 신세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시골 출신인 저에게 서울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평생 본 적이 없는 음식과 문화에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기들과 나이트라는 곳에도 가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첫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훤칠하게 키도 크고 잘생겨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와 노느라 집에는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많이 서운해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남자친구와 노는 것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연애 끝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대학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제가 간호사로 취업하자 남자친구는 바로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반반한 얼굴 덕에 연예인을 하겠다며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바로 그때 제 생각이었어요. 저는 어차피 돈은 제가 벌고 있으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겨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아빠에게 달려가서 남자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휴, 미영아, 정신 차려. 너는 지금 멀쩡하게 직업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런 기생오라비 같은 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별 볼 일도 없는 놈을 결혼한다고 내려와? 내 새끼 아까워서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아빠, 언제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며 왜 그렇게 남자친구를 싫어해?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하잖아. 아빠 그렇게 조건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 쳐도 아빠까지 왜 이래? 아빠와 할아버지는 당연하게 결혼을 반대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대학까지 가서 직업을 가진 제가 무지개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남자에게 시집 간다고 하니 충격이 크셨죠. 할아버지는 그때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제가 데려온 남자친구를 보고 머리가 아프다며 들어 누우실 정도였습니다. 아빠도 저에게 생전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진지하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우리 집 옆에서 크게 과수원을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이 저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조건 그 집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좋다고 졸졸 따라오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게 할아버지의 논리였습니다. 아빠도 저런 실속 없는 놈한테는 저를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생각보다 훨씬 완강하게 말했어요. 이 정도로 반대할 줄은 몰라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저에게 저놈과 결혼하면 지원이고 뭐고 하나도 없을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결혼하면 무조건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지원해준다고 했던 아빠라 저도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정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간 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누이가 하나도 둘도 아닌 3명이었거든요. 또 시댁은 생각보다 잘 사는 집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편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시누이 셋은 시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하러 가자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인사드린다고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드릴 옷도 사고 화장품도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한번 보더니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저를 반기지 않아서 씁쓸했어요. 심지어 우리 친정아버지도 남편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도 대접은 해주셨거든요.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나름 손님 맞이는 하셨는데 시댁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집에 밥이 없다고 백반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백반집에서 어색하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을 닫고 저를 부른 것도 아니라 손님들 사이에서 첫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눈 대화가 어땠는지 아세요? 간호사라고? 잘 됐네. 애 아빠가 마침 통풍으로 집에 누워만 있거든.
그래도 며느리가 간호사라니까 내가 한시름 놓았다. 결혼하고 신혼 때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시작하자. 원래 결혼하면 시댁 문화를 배우는 게 도리야. 강원도에서 왔다고 했지? 시골이란 뭘 모를 텐데 많이 배워야겠네. 가게 나와서 많이 돕고 그래. 그래야 우리 엄마한테 점수도 따는 거야. 알겠지? 우리 막내가 혼자 아들이랑 엄마가 많이 예뻐하거든. 대학 나오고 간호사 직업 있다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아무리 시골에서 태어나고 살았어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놓고 아픈 시아버지 간호를 저에게 부탁하고 일하기도 바쁜데 가게에 나와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어차피 친정에서도 반대하니까 결혼을 조금 미룰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그냥 결혼 전에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반대하는 거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아빠는 남편을 보여준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반대했습니다. 그놈이 전부가 아니라며 찾아보면 더 좋은 남자가 많다고 하셨죠. 정 아니면 과수원집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심지어 저한테 남편과 결혼할 거면 아예 집으로 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라 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셨던 할아버지였는데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과 저는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소식을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좋으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양가에 알렸더니 시댁에서는 그럼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어요. 사실 시댁은 저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호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게 보였죠. 반면 문제는 친정이었어요. 친정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아이 지워라. 무슨 직업도 능력도 없는 놈이라 결혼한다고 난리야. 심지어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며. 너 그렇게 저놈이랑 결혼하면 1원도 지원 못해줘. 정신 차려. 명아, 내 딸 아빠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제발 지우고 너 인생 살아라. 너 아직 창창해. 지옥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하늘에 있는 아내 얼굴을 내가 못 보겠어. 명아, 아빠 말 들어. 어? 아빠와 할아버지는 심지어 제가 일하는 병원까지 와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미 제 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아이를 지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도 하겠다며 시장에 나가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둘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분이라 고집이 아주 상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저에게 실망이라며 결혼식 당일에만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내가 임신했다는데 축복은 안 해주고 저렇게 반대하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너무 야속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돈이 아주 많은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할아버지 몰래 돈을 조금 준다고 했는데 이미 서운함이 가득했던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무직 남자라 그동안 연애하며 돈을 제가 다 썼거든요.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순간 아빠한테 다시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할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아주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시아버지는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첫째 시누이를 제외하고 2명의 시누이가 시댁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빨래를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고 일을 쉬고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은 못 본다며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만들고 청소와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입덧이 매우 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꾸 헛구역질이 나와 아침을 만드는데 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입덧이 심해 무엇을 먹어도 속에서 올라오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을 깨워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 친정에서는 아빠가 저한테 요리도 자주 해줘서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서 부엌으로 왔는데 남편이 부엌에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우는 시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고생한다고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달려오더니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등을 때리며 감히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부엌으로 부르냐고 난리를 치셨죠.
하도 크게 말하는 탓에 시누이들도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어요. 원래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거 아시죠? 그 모습을 보고 시누이들은 저에게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아유,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부엌에서 요리를 시켜? 진짜 옳게 그러는 거 아니야. 시골에서는 그렇게 교육받았어? 서울에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못 봤어. 아, 엄마 그만해. 못 배워서 모르나 봐.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하게 알려줄게.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임신한 며느리의 등을 때리는 것은 시누이들이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당황해서 저에게 입모양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밥을 하다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입덧 때문에 맛도 못 보고 요리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취급까지 받다니 속상했어요. 강원도에 있는 할아버지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박받고 사는 것을 우리 친정에서 알면 분명 더 속상해할 테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서러움은 날이 갈수록 지속되었어요. 제가 출산 날짜가 다가오면서 몸이 무거워서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이 점점 찌기 시작했어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서 심하게 말랐었는데 후기로 가며 입맛이 돌더라고요. 특히 저는 과자가 그렇게 당겨서 과자를 밥처럼 먹었습니다. 물론 아이한테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인지 입으로 들어가는 과자를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제가 과자를 먹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직도 그 괴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당신 귀한 아들의 자식을 임신했는데 감히 과자로 배를 채우냐고 난리를 치셨죠. 시어머니는 심지어 임신한 저에게 시아버지 옆에서 간호하라고 강요했어요. 시아버지는 통풍과 노안이 함께 왔었는데 일반 사람이 돌보기도 힘든 것을 저에게 돌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의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서 하는 터라 힘든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저를 달달 볶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첫째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는 것을 알자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빠는 제 출산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분명 제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이를 낳았다니까 바로 오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이 한 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차마 티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갔냐는 아빠의 말에 아까 왔다 갔다고 거짓말했죠. 아빠가 슬그머니 저에게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걱정시키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잔뜩 되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다행이라고 하며 다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강원도로 가셨어요. 오랜만에 본 아빠에게 사실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고통이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았다고 저를 대놓고 구박하셨어요. 안 그래도 아들이 매우 귀한 집이라 시누이를 3명을 낳고도 아들인 제 남편을 낳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심지어 본인이 매우 저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당신이 당했던 시집살이를 나열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심하게 당했지만 저한테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것도 참 고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는 결국 아들을 낳아 성공했으니 저에게도 반드시 아들을 낳도록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절대 시댁에서 분가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분명히 아이를 낳으며 분가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냥 하는 소리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장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돈을 모아 반드시 분가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해서 저는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우리 딸이 갓 7개월이 지났을 때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리게 되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울면서 말할 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자기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돈을 날린 거면 제가 나가서 벌면 되는데 사채를 쓰는 거 심했잖아요. 남편에게 뭐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저에게 본인 아들 기를 죽인다고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는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 아들이 지금 사채업자에게 쫓기게 생겼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왜 우리 귀한 아들 기를 죽여? 그러게 애초에 네가 집에서 잘했어야지. 네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서 밖에서 나돌잖아.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 그 돈으로 분가하든가. 우리 아들한테 그만 소리쳐.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어머니, 왜 자꾸 제 등을 때리세요? 말로 하세요. 그리고 왜 남편이 도박한 게 제 잘못이라고 하세요? 저는 억울해요. 열심히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도 저잖아요.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뭐라 하셔야 맞죠.
시어머니는 7개월 아기를 안고 있는 저에게 또 등짝을 때리셨어요. 아프다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예상보다 일찍 복직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대로 산후조리도 받지 못해서 몸은 이미 망가진 후였습니다. 오죽하면 병원에서 직원들이 안색이 좋지 않다고 링겔을 맞으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몸은 힘들어도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그때가 좋았어요.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눈치를 보며 있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일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일 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얹혀 살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며 똑같이 청소와 빨래 그리고 요리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출근해서 종일 요리하니 집에서는 하기 싫다고 했죠. 와중에 남편이 도박으로 날리고 만든 빚은 갚아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둘째를 가지라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다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거라 하셨죠. 아들을 낳으면 집안이 안정되기 때문에 남편도 더 저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지 않을 거라며 계속 제 얼굴만 보며 아들 타령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쉬는 날에 집에 있으면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거절하며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매우 큰 편이었는데 하필 시댁이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친척들도 정말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 친척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고 명절이 다가오며 시장만 5번을 넘게 갔어요. 너무 얄미웠던 것은 저는 앉아서 종일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더라고요. 허리도 못 펴고 아프게 동태전이니 뭐니 붙이는 것을 보며 시누이들은 심지어 더 바싹 익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얄미워서 같이 하자고 했더니 지금 하기 싫냐고 시위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시 그때까지는 아빠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참으면 되는 일이라 꾹 참았어요. 명절에는 심지어 결혼한 첫째 시누이가 올 때까지 저를 친정에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는 첫째 누나와 매형을 보고 싶다고 남편도 움직일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이 강원도니까 가는 길이 매우 막힌다고 아예 명절이 끝나고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나 하루 뒤에 가나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할 거라고 하셨죠. 시누이들은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옆에서 맞장구 치는 모습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는 제가 오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진지하게 하루라도 빨리 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호사로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서 모으고 모아서 겨우 전셋집 하나를 마련할 돈을 구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시아버지를 잘 돌보는 편도 아니었어요. 제가 오히려 옆에서 간호를 더 열심히 할 정도였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독한 분이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언제는 제가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로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남편도 빚을 탕감하려고 열심히 망도동하던 때라 시간을 내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겨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로 출발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사실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 가족에게 참견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도 데려가라는 말에 제가 가게는 어떡하냐고 했더니 괘씸하다고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분노하셨죠. 최대한 무시하고 유원지에 가서 먹을 김밥을 싸서 재빨리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아주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고 있었어요. 거의 유원지에 도착할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봤더니 시어머니의 번호였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급격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거의 다 왔잖아. 예지도 오늘 유원지 간다고 얼마나 신이 나는데 이러면 어떡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 딱 5분만 더 가면 되잖아. 김밥까지 다 했는데 왜 그래? 여보, 지금 우리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져서 병원이래.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라. 너무 미안해. 일단 빨리 병원에 가서 엄마 상태를 지켜보자. 별일 아니면 그때 다시 유원지에 오면 되잖아. 예지야, 아빠가 미안해. 딸은 코앞에서 집에 다시 가니까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고 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에 걱정했어요. 남편은 아주 빠르게 운전해서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도 속으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심신이 약해진 것 같아 죄송했어요. 아침에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는 연신 머리를 긁적이며 수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응급실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죠.
저는 혼자 꾀병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저 빼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본인들의 엄마가 큰 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정밀 검사를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잖아요. 딱 봐도 시어머니는 꾀병이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유원지에 가는 것을 질투해서 아픈 척 응급실에 실려간 거였죠. 시어머니는 이후로도 남편에 관한 집착이 아주 심했어요. 특히 저랑 둘이 남편이 있는 것을 알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보이며 남편에게 분가하지 말라고 사정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본인 엄마가 안쓰럽다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없이 자라서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픈지 이해할 수 있으니 이때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으라며 강요하셨어요. 제가 원한다고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닌데 아들에 관한 집착이 매우 심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서 심지어 저를 데리고 절에 다니며 기도하셨어요. 종교도 없으면서 절에 가서 108배까지 하는 모습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입덧이 매우 심했던 첫째와 달리 다행히 둘째는 입덧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일상생활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우선이라 직장은 휴직하게 되었죠. 제가 휴직하고 집에 있자 시어머니는 저를 본인 가게로 부르셨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며 조금만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저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게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너무 얄밉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골 출신이니까 이런 나물은 잘 알지? 강원도에서도 이런 반찬을 먹니? 서울은 시골이랑 다르잖아. 강원도에서 살면서 고구마랑 감자만 먹고 자란 것은 아니지? 네? 아니에요. 시골에서 살았다고 고기도 못 먹고 자랐겠어요? 저도 나름 먹고 싶은 거는 잔뜩 먹으면서 살았어요. 물론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것은 별로 없긴 했는데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 감자만 먹고 산 거 진짜 아니야? 아, 왜? 강원도 사람들은 쌀 대신 감자를 먹는다고 하잖아. 아, 웃기다. 아니면 나물을 뜯어먹고 산 건 아니냐? 산속이라 나물이 많았겠네. 저는 제가 강원도에서 자랐다고 해도 거기에 관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골 출신인 것이 제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어이가 없어서 정색하고 시어머니를 봤더니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냐는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할 말이 없어서 저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혔어요. 속으로 둘째를 낳고 반드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의 성별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라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오셨습니다. 출산한 저에게 고맙다는 소리는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아이에게 달려가셨어요. 본인의 귀한 아들과 똑같다며 아이를 끌어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저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역시 할아버지와 아빠는 제 출산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어요. 시어머니와 달리 아빠는 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고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둘째가 아들로 태어나고 참 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둘째가 나오면 반드시 분가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에게도 몇 번이나 말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아줄 테니 무조건 독립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반드시 그러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독립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들어누우셨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은 거 보셨죠?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러셨어요. 심지어 백반집에 문까지 닫고 방 안에서 들어누워 종일 우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신생아를 안고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분가해도 자주 오겠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는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본인 아들과 손자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인 우리 딸은 전혀 예뻐하지 않았거든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는 아이보다 안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딸도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강원도에 가면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가 딸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딸은 말버릇처럼 강원도에 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웠고 남편은 역시나 중간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어요. 사실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 제가 그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방에서 꼼짝하지 않으니까 시누이들은 본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옳게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막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크게 의지하는 거 옳게도 알잖아. 우리 엄마도 일하는 사람이라 옳게한테 그렇게 뭐라 하지도 않는데 옳게가 너무한 것 같아. 남편 주고 외로워하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럽지 않아? 원래 첫째 낳고 분가하려고 했는데 미뤄진 거잖아요. 이 집에서 언제까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둘째도 낳아서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우리끼리 사는 게 좋죠.
저도 시누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사실 아빠가 저한테 필요할 때 쓰라고 비상금을 준 상태였거든요. 그걸로 이미 부동산에 가서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어느 정도 알아본 뒤였어요. 그래서 남편만 설득하면 되는데 남편은 본인의 엄마가 안쓰럽다고 확고하게 언제 나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하게 되셨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하던 상태였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위독하니 당장 와줄 수 있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급하게 말해서 첫째와 둘째까지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강원도로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으려고 하자 저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끈질기게 전화가 계속해서 오기 시작했죠. 남편은 한 번 받고 끝내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또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였어요. 남편은 너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러는 게 처음도 아니고 딱 봐도 꾀병이고 모르냐고 했더니 남편은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집 주변에서 그런 거면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텐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빠의 전화를 받고 할아버지가 위독하대서 가는 도중이었는데 저러니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뻔히 왜 가는지 알면서 또 저러는 게 너무 괘씸하고 미웠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그대로 강원도로 같이 오게 되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선이라 병원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 슬퍼서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와 둘이 할아버지 몸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손녀라 매우 예뻐했거든요. 물론 결혼할 때 반대가 심했지만 그것도 저를 아끼는 마음에 그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다시 서울에 와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은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아빠 역시 그래도 둘이 시골에서 살다가 완전히 혼자가 되니까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위로하려고 그리고 저도 위로받으려고 아빠에게 많이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혼자 있으니까 자꾸 할아버지 환영도 보이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년만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불편하니까 같이 사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옆에 집을 얻어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신 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게다가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가 제 옆에서 살면 저야 너무 환영이었죠. 그러면서 아빠는 혹시 아직 시댁에서 사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고 하셨어요. 본인이 돈을 댈 테니까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하셨죠. 사실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문제였는데 아빠한테 전부 사실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달달 볶으며 반드시 분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분가하지 않으면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둘이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 시어머니는 방에 있다 우리 방까지 와서 자기 아들 괴롭히지 말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러던 도중 친정아빠는 새로 서울에 진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매번 꿈의 아파트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와 남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분가는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만약 이때 아빠가 서울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한편 저는 아빠가 서울에 왔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렸다가 무슨 말이 들릴지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손녀와 손자를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딸은 안아준 적도 없는데 아들은 손자라고 종일 안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제가 엄마잖아요? 엄마를 질투하는 건지 뭐만 하면 네 엄마가 문제라고 아이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말을 못하는 아이여도 저렇게 미운 말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날도 많았어요. 분가가 실패로 돌아가고 저도 더는 참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돌잔치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이 돌잔치가 오늘 사연의 핵심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의 돌이 다가오자 호텔에 있는 연회장에서 돌잔치를 아주 크게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첫째인 우리 딸은 딸이라는 이유로 돌잔치는커녕 돌반지도 맞춰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우리끼리 축하하는 자리라도 만들자고 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친정아빠와 할아버지와 가볍게 돌잔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들인 둘째 돌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본인이 호텔을 돌아다니며 연회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돈은 우리 부부 보고 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마치 지갑으로 보이는지 사사건건 돈을 원하셨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며 밖에 나가 일하면서 돈도 못 번다고 난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첫째는 돌잔치를 못했으니 둘째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호텔에서 둘째 돌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아빠는 서울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 고향이 시골이라 주변이 온통 산이거든요. 아빠한테 등산은 너무 쉬운 취미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등산 동호회에 새로 가입하셨어요. 워낙 산을 잘 타는 사람이라 거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진 아빠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뿌듯했어요. 그러다 돌잔치 날짜가 잡혀 아빠에게 말했더니 아빠가 약간 곤란해하더라고요. 본인 산악회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거기랑 날짜가 겹쳤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당연히 돌잔치에 오겠다고 하셨는데 아빠에게 산악회라는 취미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마음 붙인 취미가 등산이었거든요. 거기 동호회 회원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아예 산악회 회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축의는 내지 말고 맛있는 호텔 뷔페를 먹고 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돈은 제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 아빠 성격상 반드시 돌잔치가 끝나면 저에게 돈을 주게 뻔했거든요. 물론 그 돈을 받지는 않을 거지만 저도 딸이니까 아빠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죠. 아빠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돌잔치 날이 다가왔고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가장 들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시어머니의 결혼식이라고 착각할 만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받지 않은 화장까지 받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서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친척들이 오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우리 아빠가 동호회 사람들을 데리고 호텔에 도착하셨습니다. 손자 돌잔치라고 들뜬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동호회 분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에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하고 돌잔치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식 내내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좋아하더니 왜 표정이 저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잔치가 거의 끝나고 다들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시누이들도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셋을 저를 쳐다보며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온 거 티내니? 시골 출신인 거를 왜 티내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내가 진짜 쪽팔려서. 아휴, 지금 우리 친척들이며 손님이며 다 왔는데 이게 뭐야? 저런 등산부리가 웬 말이야? 등산복을 입고 호텔에 오는 게 말이 되니? 네? 에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등산복이 뭐 어때서요? 요즘 등산복 비싸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창들 부른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본인 취미 생활 동호회 사람들 부른 거예요. 손자 돌잔치라 기분 좋게 오셨잖아요.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도 능력이야. 느그 예빈이 개념이 없니? 아유 쪽팔려. 나처럼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저게 뭐야? 저러다 여기서 막걸리까지 먹겠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시누이들은 대놓고 폭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모욕적인 말에 순간 아빠가 그 말을 들었을까 걱정했습니다. 당황하고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시어머니는 아예 큰 소리로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등산복과 호텔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며 뭐라 하셨죠. 순간 저는 한계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 더는 이런 집안과 엮이기 싫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남편도 포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는 것을 봤으면서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런 남편과 평생 사느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화가 났던 감정이 무섭게 차분해졌어요. 제가 정색하고 시댁 식구들을 보자 시누이들은 저를 비꼬면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근처 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떠서 제일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돌잔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돌잔치 주인공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바로 이혼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더 이 못 배운 집안과 1초라도 엮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어서 도박으로 돈 날리고 자기 엄마랑 누나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하고 어떻게 살죠? 무개념 시어머니와 얄미운 시누들도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이혼합니다.
제가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이혼을 선언하자 아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앞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그럴 시어머니를 맞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분가 못하게 들어누웠던 것과 우리 부부가 어디 가면 꼭 꾀병으로 응급실에 가서 되돌아오게 했던 것, 그리고 시골이라고 우리 친정을 포함해 나를 무시했던 것 등 다 까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자 신우들까지 와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멍청한 남편은 저에게 이러지 말라고 말만 했고요. 제가 굴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 아빠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을 얼마나 무시했던 거죠? 강원도에서 산다고 다 가난하게 사는 줄 아나 본데 어디 이혼 소송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도박? 참나. 내가 우리 소중한 귀한 딸 이럴 줄 알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던 거야. 아빠까지 나서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뭐라 하자 시어머니는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리 억울한지 저보고 쌍욕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그 고급 아파트에서 우리 아빠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더니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산다고 다 나무를 뜯어먹고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고 오히려 시댁보다 돈이 몇십 배는 더 많다고 제 숨겨온 정체를 말해주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아빠는 바로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법무법인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가서 제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능력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생활비를 다 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이혼할 수 없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말 그대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을 굳게 다진 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첫째는 할머니를 안 봐도 된다니까 너무 신이 난다고 좋아했어요. 길고 긴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정아빠와 같이 살고 있어요. 아빠는 여전히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다행히 남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봐주어서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에 워낙 돈이 많아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하고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빠와 다시 강원도 시골로 가서 몇 년 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빠와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뵙고 왔고 엄마도 찾아갔다 왔어요. 가서 제 딸과 아들도 보여주고 왔습니다. 하늘에서 할아버지와 엄마와 제 동생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시댁 식구들과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번호도 차단했고 혹시 몰라서 일하는 병원도 일부러 옮겼어요. 아마 시댁은 제가 벌어다주는 돈이 없으니 아주 힘들게 살 거예요.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제 돈으로 살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시댁의 식구들과 인연을 끊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친정아빠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